자, 그러면 우리 요 자료 3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 중과 하의 집중 공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난이도 중과 하의 집중 공략. 거기다 별표 하나만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오늘 이제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난이도 중과 하의 집중 공략입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자, 모든 자격시험입니다. 비단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시험은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상중하. 뭐 난이도 상이 한 30% 정도, 중이 한 40%, 하도 한 30% 정도 출제가 돼요. 우리 40문항이니까 4312 12개, 4416 16개, 또 4312 12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40문제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24개를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60점이니까.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24개를 맞출 때 어떤 전략으로 합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학창시절에 수학을 배우셨을 거예요. 예. 수학 제일 첫 번째 단원이 집합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집합. 그 다음 단원이 명제. 명제. 뭐 그러다가 뭐 방정식. 방정식도 뭐 일단 함수도 있죠. 함수. 방정식. 그러다가 뭐 미분 적분도 나오고 뭐 코사인 탄젠트도 나오고 뭐 뒤에 가면 상당히 고급 수학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지 않고 수학 강의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분 적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코사인 탄젠트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거고 집합 명제는 크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자격시험의 특성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시험은요 점수 배점이 다른 자격시험이 있고요 점수 배점이 동일한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점수 배점이 다른 자격시험은요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되고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난이도 상을 맞추든 중을 맞추든 하를 맞추든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항 맞출 때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하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이도 상은 일단 어렵겠죠. 지문도 길겠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긴 지문을 풀었다 하더라도 결국 2.5점밖에 못 맞는 거야. 그런데 난이도 하는 일단 쉽겠죠. 하니까 쉬울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들은 것만으로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도 별로 안 걸려. 근데 더 중요한 건 정답률이 높다는 거예요. 풀었을 때 맞출 확률,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자명하겠네요. 그죠? 자, 보시죠. 두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A 학생, B 학생 이렇게 두 사람 소환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 A 학생과 B 학생이 둘 다 합격은 했어요. 근데 A 학생은 8개를 맞춰서 40개 중에서 24개를 맞춰서 합격을 한 학생이고 B 학생은 요거 3개밖에 못 맞췄어. 3개밖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0개, 11개 정도를 맞춘 거지. 11개 정도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개만 맞추면 되겠네. 그죠? 16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합치면 24개가 되겠지. 자, 일단 이 A 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시험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면 시험이 정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이도 상 12개 중에서 8개를 맞추셨으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학생은 왜 난이도 하에서도 8개밖에 못 맞췄을까? 10개 넘게 못 맞추고 왜 8개밖에 못 맞췄을까? 뭐 빤합니다. 난이도 상 시험 치느라고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30번까지 이렇게 풀다가 31번부터 40번까지는 대충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하에서도 많이 날아간 것 같아.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공부하시는 내내 힘들었을 거예요. 난이도 12개 중에서 8개를 맞추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많이 한 학생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면 쉬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시험이 쉬웠다고. 여기서 거의 뭐 21개를 맞췄으니까. 그러면 왜 이 학생이 시험은 어렵게 풀지 않았나? 쉽게 풀었느냐를 예측해 보면 난이도 상을 풀질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1번부터 2번까지, 5번까지 정답이 분포가 고릅니다. 8개씩.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40문제 중에서 1번 정답이 8개, 2번 정답 8개, 3번, 4번, 5번 정답이 각각 8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 분포가 원래 국가 자격시험에 다 그래요. 수능도 그래요. 수능 안 쳐보셨죠? 수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쫙 밀었을 때, 10개를 한 번으로 쫙 밀었을 때는 2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호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를 찍었는데 한 번호를 쫙 밀었다. 그러면 2개 반드시 나옵니다. 12개를 밀었으니까 2개에서 3개 정도는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쫙 밀면. 그 나중에 찍을 때도 한 번을 밀어야 돼. 5일, 3일, 4 이렇게 밀면 안 돼. 3일, 5, 3, 2 절단 난다니까? 한 번으로 쫙 밀어야 돼. 한 번으로 쫙 밀면 2-3개는 반드시 나오니까. 정답 예리하게 피해 나갑니다, 이게. 한 번으로 쫙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난이도 상은 푼 게 아니고 중과 하로 60점 만든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 인터뷰를 했을 때, 시험 치고 나올 때 인터뷰를 했을 때 그게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는 학생이 아닌가. 결국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요, 난이도 상중하의 구별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특히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중하가 더 뚜렷해요. 왜 뚜렷하냐?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부동산학개론에는. 그러니까 올해 계산 문제 몇 개 나왔냐면 10개 나왔습니다. 10개. 하여튼 10개. 평균 8개. 올해는 좀 어렵게 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계산은 10개. 10개 중에서 풀 수 없는 계산 문제가 한 6개 정도. 한 5개 정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절반, 풀 수 없는 계산 문제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계산 문제 5개를 갖다가 푸신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근데 그걸 풀다 보니까 민법 71분부터 80분까지를 그냥 찍게 되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못 푸는 문제를 다 제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전략을 이렇게 잘 세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나중에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있다. 어려운 게 있다. 그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거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안 풀면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처음부터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첫 번째입니다. 어려운 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인정하셔야 돼. 어려운 게 나왔다고 놀라지 말라고. 시험장 가서 우와 씨 놀라지 말라고. 어려운 게 있고 어려운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나오는 거 틀리면 되고 안 되고, 틀리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나중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어려운 건 안 해도 된다니까. 난이도 중과 하만 집중 공략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한 시험은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을 쉽게 치를 수도 있고 이 시험을 정말 어렵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난이도 중하를 집중 공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1차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있다 그랬는데 2차는 좀 덜한데요. 개론하고 민법 하는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100분 치는데 개론 같은 경우는 40분에 끝내셔야 돼. 민법을 60분 줘야 되거든. 개론 같은 경우는 40분 안에 풀 수가 있는데 민법은 40분 안에 문제를 못 풀어. 왜냐하면 민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갑아세 갑질할 때 갑인데, 예. 갑이 을한테 뭘 했대. 그럼 을은 병한테 또 뭘 하지. 근데 이 병이 선인지 악인지가 나온다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 판단하는 데만 해도 벌써 3, 40초가 갑니다. 개론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을 풀어가면 되는데, 개론, 민법 같은 경우는 갑이 을한테 뭐라고, 을이 병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지문 1, 2, 3, 4, 5를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뭘 묻는지 파악하는 데만 하더라도 3, 40초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론 40분 만에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되는 건 빨리 제끼고 풀 수 있는 것만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점수, 학기 점수를 만들어주고 민법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의 선별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별력. 제가 주로 많이 들어드리는 예가 뭐냐면 저는 스포츠 중에서 프로야구 좋아하거든요. 예. 프로야구 좋아하는데 프로야구에서 타율, 그러니까 3할 이상 치는 타율이 좋은 타자들은요 힘이 좋은 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좋은 타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럼 어떤 타자들이 타율이 좋냐면요, 공을 잘 보는 사람이죠. 공이 왔을 때 요거 스트라이커겠다, 볼이겠다. 볼은 쳐도 파울되거나 플라이 아웃 되는 경우가 많거든. 땅볼 되거나. 근데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안타가 될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잘 보고 이게 쳐야 될 공인지 치지 말아야 될 공인지 심장에 가서 빨리 판단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난이도 중과 하만 집중 공략해도 충분히 우리는 능히 60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개론 같은 경우는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시간도 부족한데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골라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 예전에 생활통지표 받으셨던 분들은 수, 우, 미, 양가 중에 90점 이상이 뭐예요? 수죠. 80점 이상 70점,
60점. 양 맞으면 됩니다. 양. 수미양가 중에 양을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올양 맞으면 되겠네. 오케이 콜. 올양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 특정 과목에서 가가 나오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특정 과목에서 가가 나오더라도 한 과목에서 미가 나오면 그것도 합격 처리해 주니까 합작에서 120, 합작에서 180을 만들어주면 되는 시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전략 과목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과목 정리합니다. 1차와 2차가 나오는데, 자, 좀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1차는 개론하고 민법이 있었습니다.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공시, 세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과목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과목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2차 과목은 중개사법에서 한 80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전체 6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그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중개사법 80점 못 맞으면 불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개사법에서 80점 정도. 공법에서 한 50점 정도. 공시세법에서 한 60점 정도.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170점 정도 되겠죠. 190점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요런 식으로 합격 점수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공시세법은 평균 정도.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평균보다 많이. 공법은 평균 맞으면 좋은데,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과목. 그리고 양이 상당히 많은 과목. 그 다음에 실제로 실명에 들어가셨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 공법입니다. 공법. 그러니까 안 배운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는 전략 과목이 뭐가 될 수 있다?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 알겠어요? 예. 근데 중개사법은 특정 부분을 암기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요거는 수험 초반부보다는 약간 후반부에 가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공법하고 공시법이 아까 제가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나뉘어지는데 등기법 요놈, 지적. 등기법 요놈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하고 등기법하고 요 두 놈을 수험 초반부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후반부에 가셔서 공부하셔도 관계없다. 요거는 요 놈과 요 놈은 후반부에 가셔서 공부하셔도 관계없다. 근데 초반부 하더라도 1차 과목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개론민법에서 전략 과목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론 80점, 민법 40점 맞을래요? 민법 80점, 개론 40점 맞을래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60점 이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알죠? 예. 제가 아까 최악의 경우에도 몇 차는 돼야 된다? 1차는 돼야 된다. 최악의 경우에도 1차는 돼야 된다. 올해 1차 되면 그럼 내년 2차 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러니까 1차 과목을 아슬아슬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 스릴 있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원래 이렇게 스릴 좋아하시는 분들도 1차 과목은 좀 안정적으로. 근데 1차 과목의 추세가 어떠냐면, 자, 올해 개론, 제가 강의하는 과목, 개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민법이 조금 쉬웠습니다. 내년에는 민법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개론이 또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특정 과목이 어려웠으면 특정 과목 쉽고, 특정 과목이 어려웠으면 특정 과목이 쉬웠는데, 예전에는 패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개론 어려웠으면 그 다음에 민법이 좀 쉽고, 올해 개론 어려웠으면 그 다음에는 개론이 좀 쉽고, 그 다음에 또 개론이 좀 어렵고,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패턴이 좀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개론이 어려웠고, 올해도 개론이 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내년 시험에서도 개론이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워도 60점 밑으로 떨어지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차 과목은,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2차 과목은 패턴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1차 과목은 개론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 민법이 좀 강한 사람들도 있고. 둘 다 강한 사람들은 잘 없어요. 개론도 잘하고 민법도 잘하시는 분들은 공부 체질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부 진짜 원래, 공부 체질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개론과 민법 중 한 과목은 자기한테 맞는 과목이 있어요. 좀 이코노믹, 경제적 마인드가 좀 강하신 분들은 개론을 좀 잘하고, 리갈 마인드, 법률적인 마인드가 좀 강하신 분들은 민법을 좀 잘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과목을 갖다가 60점 이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그 50점, 80점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서는 안 된다. 1차는 굳이 전략 과목을 잡지는 않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은 상당히 정직한 과목이에요.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니까 되도록이면 민법에서 한 70점 정도 목표로 하시고, 개론은 한 60점 정도 목표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요게 점수 패턴이 될 수 있고,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 80, 공법은 한 절반 반타작, 공시세법은 한 60점 이렇게 하시면 공부를 하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수험 기간 내내 좀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꾸 공법은 50점 맞으면 되는 과목인데 불구하고 공법을 자꾸 8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후반부에 가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인데 초반부에 너무 점수 안 나온다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80점은 능히 만들어내셔야 되고. 알겠어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 이번 시간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난이도 상은 공략하지 말까요? 예,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른 자격시험들이나 수학능력시험에서는 난이도 상을 공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점수 배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모두 다 동일하니까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해도 되고 어차피 1차 과목은 시간이 없어서 다 풀지도 못해. 그러면 제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끼는 제끼는 파트에는 난이도가 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단계 말씀드렸죠. 수업하는 내용 중 모르는 부분,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은 시험 반드시 나온다. 그걸 틀려도 된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 4단계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 어렵다고 하지 마. 어려운 건 안 하면 돼. 어려운 거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고득점을 목표로 하지도 말고 아까 제가 찍어드린 점수 개론하고 60점 맞으면 돼. 민법은 조금 더 합시다. 70점. 민법은 배신을 별로 안 하니까. 개론 같은 경우는 배신도 해요. 근데 중개사법은 한 80점 맞아야 돼요. 이거는. 공법은 한 50점 맞으면 돼. 반타작. 공시세법은 한 60점. 1년 동안 공부할 건데 이거는 만들어내. 알겠죠? 예. 그 밑에. 예, 과락 있죠. 40점. 과락은 잘 안 걸려요. 예. 과락 걸리는 사람 잘 없어요. 과락은 걱정 안 하셔도 돼. 과락은 이럴 때 혼자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과락이 간혹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락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락 없어. 과락. 실제로는 있는데 과락 잘 안 걸려요. 예. 과락 걱정하지 말고. 네 번째가 이제 응용력의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용력.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 될 수 있죠. 자, 질문 보시죠. 응용력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론 수업을 8개월 한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4개월 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우 있다 그랬죠. 이론도 잘하고 문제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좋은 일이죠. 이론도 못하고 문제도 못 풀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론은 잘하는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론 잘 못하는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죠. 이거 좋은 거예요. 결국 이론보다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한 10명 정도 있고 불러가지고 자 결혼해서 이거 아세요? 물어보고 이거 안 해. 자 민법 자 이거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이거 안 해. 그래서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1차 과목을 기준으로 본다면 80문제를 풀어서 평균 60점 이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시험이 우리 시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의 특징은 기존에 알고 있는 걸 얼마나 문제로 잘 소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천적으로 제가 보니까 상위 한 10% 정도 수험생, 많게는 상위 한 20% 정도 수험생들은 알고 있는 걸 능히 문제로 풀어내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를 내밀었어요. 답을 3번 체크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3번 체크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10%에서 20% 된다. 근데 한 80% 수험생들은 자 알긴 알아 알긴 물어보면 다 알아 모르는 건 없어. 근데 왜 그게 3번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거의 10개 정도를 응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개를 가르쳤을 때 0.5밖에 응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저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면 제가 다 측정해 볼 수는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문제로 못 푼다. 그러면 이거는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문제풀이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모든 학원 수업이 그래도 뭘 좀 알아야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먼저 이론 수업을 8개월 하고 문제풀이를 4개월 정도 하는데 일단 나중에 기본서란 책이 나올 거예요. 기본서란 책이 나오면 기본서 안에 대표 기출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기본서 안에. 그러니까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론 밑에 요 이론에 요런 문제들, 요 이론에 요런 문제들에서 대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틈틈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틈틈이. 쌤, 그럼 뭐 알아야 풀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몰라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틈틈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를.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본서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문제를 보고 바로 정답을 봐. 그리고 해설을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 문제 보고 뭐 보고 정답 바로 보고 그다음 뭐 해설 이해돼 안 돼? 안 돼도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로 접했던 내용을 갖다가 3, 4월 달에 제가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아 이게 저래서 저렇게 문제가 나왔고 저래서 이게 답이 4번이라고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국어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귀납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연역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하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이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론을 먼저 내놓는 거지 뭐. 요 파트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지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답은 몇 번이고 해설은 이거지. 그걸 먼저 결론을 내놓고 이론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후관계를 따지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 어느 정도 완성하고 문제풀이로 가야 된다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쌤, 뭐 알아야 문제 풀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 문제를 아껴놨다가 나중에 뭘 좀 알면 뭔가를 좀 알게 되면 그때 풀겠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아끼다가 식전이라서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걸 아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자꾸 풀어보는 거지. 그래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월 27일 날 시험인데 10월 26일 밤에 다음날 시험이니까 책을 딱 덮으면서 이제 시험 공부 끝났구나. 내일 시험만 치면 되는구나. 이제 결혼 끝났고 민법 끝났고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험장 당일 아침에도 총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는 끝내 미완성인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론을 다 띄고 시험을 치고 민법을 다 띄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미완성인 채로 시험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미완성인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개론 민법을 이론적으로 다 완성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합격을 하지. 왜냐면 60점 맞으면 되니까. 100점 시험이 아니니까. 자꾸 머릿속에 100이 있으면 안 돼. 60 있어야 돼. 근데 그럼 결국 이론을 완성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미완성인데 그 완성이 안 되는 건데 저도 개론을 다 완성 못했는데 부동산학 개론을 다 완성 못했는데 비단 우리 수험생들이 그걸 다 완성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중간에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강의가 있으면 기를 쓰고 문제풀이 강의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가 시험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같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합격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아는 게 비슷해요. 근데 문제로 점수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못 만들어내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더라. 실제로도 있고요. 예,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5번째, 계획적인 학습입니다. 계획적인 학습. 칠판 한번 볼까요? 계획적인 학습. 자, 계획이라고 써볼게요. 스케줄이죠. 우리 좀 있으면 학원에서도 좀 달력을 찍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탁상 달력.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다이어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이어리는 좀 그래. 탁상 달력 정도 하나 있으면 돼요. 탁상 달력 한 요만한 달력 있잖아요, 그죠? 뭐 주로 은행 같은 데서 많이 주잖아요. 카드사에서도 많이 주고 그런 달력 같은 게 한 2개 정도는 탁상 달력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한 개는 주로 공부하는 책상에 하나 놔두시고 하나는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나 탁상 달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탁상 달력이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력을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일단 달력 채워넣기 전에 계획은 항상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11월 달부터. 11월부터. 일단 지금은 계획을 못 잡을 거예요. 뭐 알아야 잡지. 그러니까 한두 주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드렸으니까 수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과목이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한번 11월 달에 해야 될 일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해야 될 일을 정했으면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러면 주간 계획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나누기 7을 합니다. 그러면 일간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요일 해야 될 거, 화요일 해야 될 거, 수요일 해야 될 거라다가 탁상 달력에 한번 적어보세요.
계획이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개론, 민법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민법 책을 펴서 한 3페이지 봤어, 3페이지. 보다 보니까 한 개도 모르겠어, 한 개도. 그럼 능률이 안 오르지. 그래서 민법 책을 덮어. 그리고 개론책을 편다니까. 개론책을 펴서 또 한 시간 정도 봤어. 보니까, 아씨, 재미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공법책을 펴. 공법책을 펴서 보다가, 아씨, 그래도 1차가 중요하지. 또 민법책을 펴. 그래서 공부를 한 서너 시간 했는데, 물어보면, 오늘 뭐 봤어요? 물어보면 공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였냐면, 책만 잡아다 놨다 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는 안 한 것도 아닌데, 한 거는 분명한데,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계획표에 적힌 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시간 계획 잡으라 그랬어요? 범위 계획 잡으라 그랬어요? 범위 계획 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개론 2시간, 민법 2시간 이렇게 계획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론 뭐 20페이지, 민법 뭐 총칙까지, 소유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범위 계획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개론 동영상 2강, 민법 동영상 3강 이런 식으로 범위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표 안에다가 범위 계획을 넣어보시는데 넣으실 때 유의할 점은요. 본인 능력치의 한 절반 정도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2분의 1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왠지 개론을 갖다가 40페이지까지 볼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20페이지까지만 넣고 오늘 개론을 갖다가 4강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2강만 넣으시라고. 여러분들 계획은요.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7, 8, 9, 10월 달 되면 이 넉 달 동안에는요. 계획 없이 공부하시는 분과 계획이 있는 상태로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실력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조 4개월에 정말 계획을 잘 짜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계획 짰으니까 짠 대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진짜 계획이 없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7, 8, 9, 10월 달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을 갖다 공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 오늘 내가 이거 보기로 했고 이거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 계획도요. 처음에는 잘 안 짜져요. 계속 짜고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또 수정하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온다는 거지. 자기 능력치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러면 자 절반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월, 화, 수, 목 이렇게 탁상 달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내가 13일 날 보기로 했던 게 민법을 갖다가 20페이지까지 볼 수 있지만 10페이지까지만 절반만 자르고 있으니까 개론을 30페이지까지 볼 수 있지만 15페이지까지 좀 짰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날 또 민법 10페이지, 개론 15페이지 이렇게 짰다고. 근데 하다 보니까 화요일 날 일이 생겨가지고 이걸 못했어. 그러면 계획은요, 절대로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은 틀지 마세요. 틀지 마시고 일간 계획만 수정해 가시는 겁니다. 자, 원래 내가 민법 20페이지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못했잖아. 계획대로. 그러면 요 날 어쩔 수 없지. 원래 10페이지에다가 요 10페이지에 대해서 20페이지 보는 거지. 결혼 30페이지까지 보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절반만 짜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절반만 넣어야지 부분 계획 수정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또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우선순위가 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다른 일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이걸 계획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부분 수정을 해나간다. 전체 틀을 틀지 말고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은 틀지 말고 부분 수정을 해나가면서 계획은 일단 계획한 대로 이행을 해보자. 못한 부분은 부분 수정을 해나가면서 그러면 7, 8, 9, 10월 달에 정말 멋들어진 계획표가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시뮬레이션 돌려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러면 7, 8, 9, 10월 달에 이제 왁구가 딱 짜지는 거예요. 왁구가 딱 짜지면서 아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슬럼프에도 쉽게 빠져요.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지만 연말 되고 그러면 뭐 술자리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1월달부터 열심히 하지 마. 1월달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1월달, 2월달 뭐 명절도 있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돼? 3월달부터 하시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3월달 또 신학 끼고 막 뭐 어수선하잖아. 그럼 또 어떻게? 5월달부터 열심히 하시면 5월달부터 이렇게 된다니까. 자꾸 미뤄진다니까. 근데 계획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10회까지 보기로 했던 사람인데 오늘 술 한잔하고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자리가 계속되면 아우 안 되겠다. 나 이거 오늘 할당량은 채워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획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학원 나오시는 가장 큰 이유 아니면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효율적으로. 과연 나중에 책을 받으시면 책이 한 700~800페이지까지도 됩니다. 민법, 개론, 공법 책은요. 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 중요 부분이 뭔지를 판단하고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학원을 나오시거나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저보다 세상을 더 잘 사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보다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부동산학 개론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개론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100만 원 빵 해볼까? 100만 원 빵. 개론 시험 쳐서 누가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만 매년 공부하는 사람이고 부동산학 개론을 매년 강의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첫 시험 상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합격시키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합격시켜서 제가 그 돈으로 애들 학원도 보내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내가 전문가니까 자기 원래 공부하던 방법을 고수하지 마시고요. 부동산학 개론만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못 보니까요. 우리 사이트에 보면, 렌다나 사이트에 보면 학습 질문방이라고 있어요. 교수님께 질문하기 요 방이 있으니까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제가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 아니면 제 카페에다가 질문 올리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자꾸 질문하시는 버릇을 들으시면 좋아요. 지금은 군대 가 있는 남자, 20대 초반의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요. 걔는 쉬는 시간 되면 막 귀찮을 정도로 매일 와요. 매일 한 번은 꼭 오거든요. 한 번 와서 별로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와요. 쌤, 잘 지내요? 뭐 그래요. 그럼 잘 지낸다. 그래서 뭐 이번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몇 점 나왔어요. 그래요. 잘했다. 쌤, 근데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건 뭐고 지금 점수가 이런 식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와서 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봐라.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고득점으로. 2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제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합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합격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부집성 있게 약간 예살 있게 와서 이렇게 말도 한번 건네보고 공부하는 방법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7월달, 8월달 정도 돼서 와서는 그때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거지 그동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수가 종종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적인 질문보다는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다 하나하나씩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할 때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만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진짜 처음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원이 처음인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학원에 다 다녀보고 이제 우리 학원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얼마 했고 사실 작년에 시험을 쳤는데 몇 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것은 평균적인 그리고 아주 전반적인 공부 방법을 얘기해 드린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개별 특성에 맞춰서 방법 제시를 드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밑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를 1년 과정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지각 결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도 자기 계획대로 동영상을 미루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말해 뭐합니까?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그 다음에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무장을 자꾸 풀릴 때마다 새로 조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는 신분이 일반인 신분에서 수험생 신분으로 수험 신분이 좀 바뀐다. 단 한시적이긴 하지만 수험생으로 신분이 바뀐다. 자, 고3 학생이 명절 때 뭐 차례 진화를 못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이니까. 우리가 이제 신분이 1년 동안은 수험생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고, 저도 그걸로 그 방법으로 떼돈을 벌겠지만, 고생을 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는 일단 이 자격증을 위해서 최대한 고생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각 결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다짐을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각 결석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동영상 안 미루시는 분들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두 번째, 수험 기간 중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겁니다. 슬럼프.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요,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밖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매달 슬럼프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슬럼프가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아까 간절함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요. 지금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꼭 돼요. 왜냐하면 간절하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한번 집에서 놀긴 뭐하고, 애들도 좀 컸고 그래서 그냥 한번 나와서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탈락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부가요.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곧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한마디 인사도 없이, 한마디 이별 인사도 없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이 바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좀 슬기롭게 극복해 보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5월달 정도에 모의고사를 쳤더니만 점수가 막 40점밖에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나, 이 시험하고 내가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공부를 계속 매일 하고 나오다 보면 이 생활이 힘들거든요. 학원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꾸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3시간, 4시간 갖다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화 갖다가 하루에 2%씩을 매일 봐라. 못 봅니다, 그거.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매일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매일 음악만 들어라.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하물며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합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쾌한 일도 아닌데 매일매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중에 해드릴 건데요. 2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 잡으셔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슬럼프에 안 빠집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하기 진짜 힘드실 때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자기 집 앞에 제일 가까운 중개업소를 갔다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유리문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손님인 줄 알았다가 손님 아니면 실망하니까. 그렇죠? 예, 유리문에서 유리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공인중개사겠죠. 관찰해 보면 조금만 한 1, 2분만 관찰해 봐도 보통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특별한,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유리문 안에 앉아있는 공인중개사는요, 이 1년 과정을 다 거쳤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60점이나 점수를 만들어서 합격했던 사람들인데,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어요. 특별히 똑똑해 보이거나 특별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예로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합격하면 모교에 플랜카드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아니면 5급 행시, 이런 거 시험 합격하면요, 모교에 플랜카드 붙어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도 플랜카드 붙어요. 몇 동 몇 호, 자녀분, 무슨 시험 합격, 이렇게.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다고 플랜카드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플랜카드 붙을 만큼의 대단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못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슬기롭게 극복하셔야 되지, 그 슬럼프 극복 못하시면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슬럼프 극복하셔야 되고요. 3번이 뭐냐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 초심보다는 뒷심.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 지금 눈빛은요, 제가 딱 보고 있으면 상태가 좋아요. 지금 눈빛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눈빛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냐면요. 오, 내가 너 말만 해봐. 내가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초심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은요.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뒷심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초심보다는 뒷심, 시작보다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근지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합격할 확률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힘을 많이 빼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달까지 보다는 7, 8, 9, 10월 이 넉 달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도 물론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뒷심까지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능동적. 수동적의 반대가 능동적이겠죠. 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감각을 좀 기르자 했던 거 많이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강의에 많이 노출되면 좋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걸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전체가 따라 읽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입으로 이걸 한번 따라 읽어보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따라 읽는 걸 귀로 듣죠. 그죠? 예, 그러면 요게 그냥 눈으로 한 감각만 활용하는 것보다는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얘기해보고 귀로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억된 거는 쉽게 안 까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O겠어요? X겠어요?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입으로 한번 뱉어보는 거지. O라고 했어. 근데 내가 X래. 그럼 이 사람이 맞겠어? 내가 맞겠어? 100만 원 빵 해볼까? 다시. 질문을 했고요. 이 사람 O라고 했고 나는 X래. 그럼 누가 맞겠어요? 내가 맞겠죠. X가 맞겠지. 그럼 왜 X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죠. 대답을 한번 해보고 자기가 틀렸던 것들을 갖다가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특히 동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왜 질문 드리고 왜 답을 요구하겠습니까? 이 교실에서 시험 안 치는 사람은 나랑 저 뒤에 실장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시험 치지 않습니까? 저는 시험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따라해보자 그러면 잘 따라가줘요. 참여도가 좋아요. 하자 그러면 해. 뭐 저놈도 먹고 산다고 힘든데 한번 해주지 뭐 하고 해요. 근데 누가 문제냐면 남자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해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누가 제일 문제냐면 40, 50대 오히려 60대 넘어가면 또 잘 따라해줘요. 40, 50대 중장년층 남성. 자, 일단 남성. 그 다음에 나이대는 중장년층.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좀 친해지면 내가 물어봅니다. 그때 왜 수업 시간에 따라하자고 했을 때 왜 안 따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이렇게 내가 쉽게 이렇게 못 따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말 모르는 건 아닌데, 잠깐 생각해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 주변에서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 알게 될지 그게 범위가 문제지. 어쨌든 가까운 가족들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 모르게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게 됩니다. 근데 1년 딱 시간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킨다고 입국 다물고 있다가 똑 떨어져 버렸어. 그거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명심하시면서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하자고 하는 것들은 다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쌤들이 이거 O겠습니까? X겠습니까? 했을 때 OX 대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수업에 한번 주체가 되어서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시작한 공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시작한 공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까 뒷심하고 마무리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중간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동안 뭐 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험도 포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지금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한 공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요. 주변에 널리 홍익인간 정신으로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갖다가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게 좋아요.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요걸 갖다가 사진으로 찍어. 요거 공인중개사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사진으로 찍고 카톡 프사 압니까? 프사? 프로필 사진을 갖다가 요걸 바꿔놓는 거지. 그리고 옆에다가 상태 메시지를 또 다른 시작 뭐 이런 걸로. 왜 좋은데 왜?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 지금 공부 시작했구나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요, 나중에 그게 부담이 돼서 또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아무도 모르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내 공부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게 떨어지는 것 같다가 7, 8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하다가 아무도 내 공부하는 걸 몰라요. 포기해버리고. 근데 공부하는 거 자랑 좀 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공부 시작했어. 한 1년 정도 시작하면, 투자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친구들한테 1년 동안 건드리지 마.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널리 알리는 방법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롭고 자신과의 싸움이긴 한데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널리 알리신 분들이 합격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떨어질까봐 아무도 모르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 그럼 진짜 아무도 모르게 떨어진다는 거. 알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한번 즐겨보자 하는 겁니다. 즐겨보자.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한 달 뒤에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해요. 공인중개사 시험 치고 나면 합격자 모임. 합격자 모임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합격을 한 적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합격자들이 쫙 앉아있어요. 불합격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합격자 모임에 합격자들이 쫙 앉아있어요. 그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죠? 1년 동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합격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년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가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즐거웠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이 공부를 즐겼다는 겁니다. 즐겼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부를 갖다가 힘든 공부겠지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즐겨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의 폭이 여러분들 2018년이 되겠죠. 18년 비포 애프터 해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게다가 자격증까지 하나 손에 쥐게 됩니다. 이게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고 그 지식도 늘어나고, 이제 100년을 살아야 되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그죠?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격증을 하나 쥐고 있으면 내 인생의 최하한선을 마련해 놓은 듯한 느낌. 그 느낌은 자격증을 가진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 자격증을 질 수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번 이 공부를 갖다가 자격증 따야 된다, 또 학원 가야 되고 그러지 말고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즐기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런 드라마는요, 1시간 끝나고 나면 시계를 보게 됩니다. 뭐 벌써 1시간 갔나?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즐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요? 그러면 저게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저 장면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한 거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수업에 그대로 끌어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하다가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1시간이 벌써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저게 벌써 1시간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다음 수업이 너무 궁금하네. 응? 다음 수업이 너무 궁금하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독이고 1차 과목 우선이고 난이도 중과를 집중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랑
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한번 즐겨봅시다. 그럼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했던 얘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합시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 했던 얘기는 1차 과목 위주의 학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1차 과목 위주의 학습.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과목 수업을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과목 수업은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개론 민법, 특히 민법 위주로 복습을 해달라.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 어떤 수업을 들었든지 간에 개론 민법을 빠르면 3월달까지, 좀 늦어도 4월, 5월달까지는 정상 궤도 한 5, 60점 정도 점수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기본서 같은 거 나오면 문제도 빨리빨리 풀어보시고 응용도 한번 길러보시고, 그래서 최소 1차는 돼야지 우리가 되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1차는 돼야 되는 거니까 1차 위주 학습을 해달라. 두 번째는 다독을 하자. 다독을 하자. 물론 정독도 해야 될 상황은 될 수가 있겠지만 선다독 후정독을 하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쭉 한번 진도를 빼고, 계획 같은 대로 진도를 빼고,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일른 한이 있더라도 체크해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체크하면서 한 번 더 일른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자. 반복과 숙달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 되니까. 동영상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데, 동영상 들으실 때도 정지 버튼 누르지 말고 노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해 안 되는 시간대를 적어가면서 그 나중에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플레이 한번 시켰으면 계속 플레이가 진행되게끔 일단 여러 번 반복 노출을 시키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 점수 배점이 난이도 상이든 중이든 하든 2.5점으로 동일하다. 점수 배점이 동일한 자격시험을 칠 때는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는 게 맞지, 난이도 상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는 틀려도 중과 하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맞출 수 있는데 실수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되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내가 해결해야 될 테니까. 알겠죠? 예. 네 번째는 자, 응용력을 배양하자. 응용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좋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셔서 응용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A라고 배웠던 내용이 시험에서 A-로 났을 때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문제풀이 강의가 있으면 길을 쓰고 들으셔야 되고요, 중간중간 교재 안에 문제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문제부터 먼저 푸시는 것도 전혀 관계없다. 문제정답 해설을 보는 한 있더라도 문제를 많이 소화하시면 응용력은 자동으로 길러진다. 다섯 번째, 계획적인 학습을 하자. 계획적인 학습을 하자. 그래서 탁상 달력 2개 정도 해가지고요, 일단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 잡고, 계획 짤 때는 시간 계획보다는 범위 계획을 잡고 자기 능력치의 한 절반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는 전체 틀은 틀지 말고 부분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계획대로 잘 이행을 해보자. 여섯 번째, 마인드 컨트롤. 자, 마인드 컨트롤은 일단 정신무장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신무장을 1년 동안 내가 수험생 신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보통 사람들이 따는 건데 이게 왜 못하겠어 하고 정신무장을 한번 새로 해야 해서, 일단 절대로 지각 결석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졸지 마시고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자던 애, 그 애 기억나죠?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도 자는 애, 유명한 애 있었는데 맨날 자지. 근데 안 자는 애들은 절대로 안 잡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수업 시간에,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조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수업 시간에 전반적으로 졸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슬럼프가 왔을 때 좀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번 시작한 공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초심보다는 뒤심,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한번 참여해보자. 그러니까 이 능동적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여러분들. 하자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달러 잃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OX 물었을 때 한번 OX 한번 대답해 보시고, 틀렸으면 그거 이제 앞으로 안 틀리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즐겨보시자. 즐기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한번 즐기시면서 마무리 잘 해가시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진도적인 측면은 이제 요 책 가지고 수업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제가 봤을 때 한 번쯤 더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쭉 진행이 될 텐데, 과목별로 진행이 될 텐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랑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약간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또 다르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충될 때는 누구 말을 들으시는 게 좋은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강의한 지는 이제 내년 때문에 18년 차 됩니다. 오래 했죠. 그러니까 강의 경력은 여기 나오는 6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뭐 저랑 몇 분 정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고, 저보다 더 짧은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제가 나이는 젊어도 강의 오래 됐습니다. 18년 차니까.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였습니다. 저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쌤들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이나 민법, 1차 과목이 민법, 공법, 세법, 공시법, 중개법 이렇게 법 과목이 많거든요. 거의 다 전공이 법이에요. 저 빼고는 전공이 거의 다 법입니다. 다른 쌤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많이 하시냐면 사법고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사법고시. 사법고시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쌤들. 많이 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셔요. 사법시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지. 안 되니까 이거 하고 있지. 됐으면 판검사하고 있겠지. 예. 아무튼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강의 입문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혈통이 순수하다는 거죠. 순수 혈통이죠. 뭐만 했어요? 공인중개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섞였겠어? 안 섞였겠어? 안 섞였지. 막 혈통이 순수하지. 근데 다른 쌤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좀 섞였어요. 이렇게 해서 옛날 자기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그런 게 막 섞여가지고. 방법적인 측면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수 혈통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강사들 다 알아요. 이제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거의 다 얼굴도 다 봤고요. 얼굴 못 본 사람들도 이름은 서로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강의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생긴 어떤 문제라든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생긴 궁금증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해결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순수 혈통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알겠죠? 아니 이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1년 동안 저도 좀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합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합심해서 일단 내년 이맘때쯤에는요 합격의 영광을 저랑 함께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예, 1년 동안 열심히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하면 시험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찝찝하지. 자, 하나 둘 셋 할 테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정규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